네,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업종별로 굉장히 컸던 업종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형 부장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오늘 드디어 이제 폴더블 폰 5를 이제 개통을 하셨군요. 예. 오늘 일단 주식을 위해서 사봤고요. 예. 이번에 이제 102만 대가 일주일 사전 예약으로 이제 역대 최대죠. 그래서 일단 뭐 한번 사봤는데 뭐 글쎄요, 뭐 이렇게 뭐 보이더라고요. 뭐 그냥 화면 크게. 네네. 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크게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활용성이 또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네. 사봤는데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그 부품주들도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게이츠바텍 등을 포함한 관련주들이 또 있는데 음흠.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많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한번 써보고 네.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초가부터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시작했고 기관은 거꾸로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이 아침부터 강세를 일부 보였고요. 철광과 비철금속, 화학, 조선과 피팅, 자동차와 타이어, 그리고 은행, 보험 등 금융주, 그리고 건설과 종합상사, 통신 등이 전체적으로 강세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외에도 초전도체, 그다음에 핵, 융합 에너지, 양자, 암호,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미용기기와 로봇, AI 등의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반기 주도할 테마로 우리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피에로 이 세 글자가 뭐 테마를 주도한다. 이런 PLO? 피에로. 피에로? 예, 우리가 이제 피에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피에로. 예, 피에로가 뭐 하반기를 주도할 뭐 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일단 로는 같은데요. 로봇일 거고. 네. AI? 네, 맞습니다. 아, AI고 그리고 P는 P? 피부 미용기기. 그래요? 네. 피부 미용기기, 그다음에 AI 로봇, 뭐 이 세 개가 하반기 기대되는 테마다라고 뭐 기사를 재밌게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참 요즘에 말도 잘 지어내는구나. 이게 상반기에도 이제 그런 게 좀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로 배우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재밌는 신조어들을 많이 네.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은 오늘 아침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아침에도 약세를 좀 지속했는데요.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10시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도 전환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무디스가 뭐 캡탈원이라든지 PNC 파이낸셜 그다음에 피스트로드 등 미국의 지역은행 일부 부채 등급 전망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아침부터 좀 영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블룸버그 관련된 기사 제목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디스에서 일부 그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된 부채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좀 좋지는 못하겠죠, 이 부분들이. 네. 게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된 게 사실은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지 못했던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7일부터 대만을 방문 중인 일본의 아소다로가 대만은 평시에서 난규류의 시대로 이동 중에 있으며 표면 아래 숨겨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만은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이 대만 해협이 지역 안정에 중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이 아소다로의 발언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거죠. 중국이 별로 안 좋아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홍콩 대만 증시가 하락 후에 낙폭을 계속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도 동반 하락했고 이때 선물이 확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증시의 시간의 선물도 하락 반전을 하기 시작했고 네. 더불어서 달러와의 강세가 확대되고 엔화 파운드와의 약세도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 선물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0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아시아 쪽에서도 좀 좋지 못했고요. 네.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시장이 약간의 악재성 어떤 멘트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평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의 민감한 모습으로 추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수급이 다소 좀 이제 아침에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이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 하락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또 넘어갔죠. 최근에 네. 낙폭 과대하다 이런 또 센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오히려 낙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 코스피는 직전 저점 수준인 2,570선에서 지지력을 확보를 보였고요.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하면서 오후 들어서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였습니다. 테마선 종목들의 변동성이 증시에 계속 영향을 줬고 2차 전지주들은 종목별로 엇갈리는데 오늘은 특히 포스코 그룹주가 아주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들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급등각이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또 수급 쏠림이 또 재현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죠. 초전도체는 급등하다가 미국 연구소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LK99 초전도체가 아니란 주장의 일부 미 연구소 결과 공개가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로봇과 2차 전지 관련된 움직임도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반도체주는 HBM 관련주 중심으로 아침에 상승을 보인 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빠졌고요. 그 외에도 조선과 엔터주는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 초전도체는 오전에 봤을 때는 거의 상한가 네. 부근이었는데 예, 오후 들어서 지금 이제 마감 보니까 하한가 맞은 게 꽤 있네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컸고요. 그 수급이 또 이제 2차 전지주로 일부 몰리면서 특히 포스코 그룹주로 좀 많이 몰렸고 네. 에코프로도 좀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운수 장비, 운수 창고, 금융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일부를 외국인들 샀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음식료과 보험, 서비스 약간 매수가 들어갔고 코스닥에서는 유통과 일부 2차 전지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을 상회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업종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등 포스코 그룹주 반등에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유통업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한편 이제 업종 내에서 STX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발표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항공주 강세가 장중에 보였고 네. 운수 창고 상승을 이끌었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과 ST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조선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나 피팅 업체들도 네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강세 여전히 이어졌고요. 반면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급락하면서 의료 종밀이 가장 부진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터넷주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서비스업 약세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 유출되면서 하락했는데 업종별로는 금속과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체로 약세였고요. 특히 IT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화학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혼란스러운 예.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환율 지표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한 15분쯤 원래 이제 가장 환율 지표를 볼 때가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 네. 그다음에 홍콩 증시가 개장하는 10시 30분쯤이 중요한데 왜 10시 10분에서 15분이 중요하냐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하는 시간이 10시 15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예. 네. 그래서 오늘 약세를 고시하면서 환율이 급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면서 거래소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네. 전환되면서 11시까지 계속 빠지는 현상이 됐고 아. 코스닥도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참고하실 때 네.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환율 떨어지는 시각이랑 그 주가 떨어지는 시각이랑 비슷비슷하게 예, 예. 지금 이제 그래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섹터별로 또 테마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어디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좀 뜸했던 그 항공주를 좀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인천공항의 7월 여객 수송 실적이 523만 명, 코로나19 발생 이전이 2019년 7월에 84% 수준까지 회복했으니까 꽤 많이 이제 회복세가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1% 증가했으니까 네. 아, 공항을 많이 가시나 봐요.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제주도도 많이 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뭐 일본은 뭐 작년 연말부터 많이 갔으니까 이미 네, 알려져 네. 있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주라든지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인천공항 여객 수속 실적 추이인데요. 이 회색 부분의 막대 그래프가 이제 여객 수속 실적이니까 여객은 뭐 막대 그래프가 거의 이제 80
4%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다음 표가 인천공항 화물 수송 실적 추이인데 네. 화물 실적도 전년비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니까 화물 부분도 조금은 회복세가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덩달아서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화물 같은 경우도 바닥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3분기 계절적 손수기 진입 때문에 뭐 장단거리 노선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은 전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남아를 제외하면 단일 국가는 역시 이제 일본 노선이 수요가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네.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 유럽 노선이 지난 2월부터 전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해 있고 생각보다 미주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까지 기록했습니다. 미주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뭐 비즈니스 때문인지 여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럽보다는 미주 노선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게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거죠? 그렇죠. 월간 기준으로.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은 인천공항 유럽 노선 여객 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럽은 과거 2019년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2019년 고점을 못 벗겼잖아요. 막대 그래프 회색을 보시면. 네. 근데 그 다음 표면 보시면 인천공항 미주 노선 여객 추이를 보시면 이번에 끝자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거의 고점 거의 다 올라왔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주 노선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도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주 노선이 이렇게 활발하게 장거리 노선이 또 좋아지는 거죠. 비행값도 엄청 비싸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많이 가고 또 미주 노선도 장거리도 지금 이제 회복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그림이 이제 어떤 항공사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7월에 견조한 여객 수요에 의해서 8월은 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9월은 또 추석 연휴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전체적으로 국제선 수요 회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도 개선세인데 제주항공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3,697억,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1억,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흑자 전환이겠죠. 순이익도 199억, 한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에어부산도 23년 2분기 매출액이 1,982억,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고요. 네. 뭐 영업이익도 338억, 순이익도 154억, 흑전이 당연히 됐겠죠.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사진 보시면 상반기 국가별 방한 관객 탑 10인데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역시. 예, 우리가 일본을 많이 가기도 했고 네. 일본도 한국을 제일 많이 왔습니다. 방문객 수가 그죠? 근데 두 번째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아마 3분기 하반기 넘어가면 중국이 아마 일본을 좀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회복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들어왔고 타이완, 태국 이런 순으로 이제 한국을 많이 들어왔고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한국을 방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상반기 중국 해외여행 방문지 탑 7인데요. 역시 이제 홍콩, 마카오가 제일 많았고 태국, 베트남, 일본, 한국 이렇게 한국도 한 6위 정도까지 와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홍콩 쪽은 코로나 대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행객의 회복 추세 비교인데 홍콩은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3%, 54%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한국이 태국이 상당히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태국이 상당히 좋았는데 6월 달 넘어서면서 태국보다는 한국의 여행 회복세가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을 많이 가다가 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의 여행 회복 추세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일본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23.7% 코로나 이전보다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이 35.4%로 꽤 많이 올라왔고 태국이 34%로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태국이 좋았다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나와 있는 게 삼성증권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리오프닝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 관련된 추이 비교인데요. 이제 딴 건 보지 마시고 한국인 이제 중국인 여행 수요 전망인데 하반기에는 아마 중국 인바운드 전망은 하반기에는 삼성증권에서 한 140만 명 정도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방한 외국인 1위가 중국인들이 아마 될 거라는 추정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방문객 수에 대한 자료인데 이건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추세를 가지고 아마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제일 많이 아마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인들이 여행은 많이 갑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여행 숫자를 많이 가는데 소비가 조금 줄었어요.
씀씀이가. 여행은 가는데 가서 네. 쓰는 돈이 줄었다. 네, 뭐 중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외여행을 가서도 조금 씀씀이가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는 지표가 나오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뭔가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중국인들의 뭐 한국에 들어오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해온 산업은행이 이제 합병 절차 무선을 전제로 3자 매각 등 대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쪼개서 팔든지 왜냐하면 이제 합병이 그대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노선들이 뭐 독점적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포기해야 되는 노선도 있고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뭔가 네.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뭐 플랜 B 또 마련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산업은행은 뭐 제3자 매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난항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노선이 좀 너무 이제 합병이 되면 국제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다들 이제 오케이를 안 해줄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3분기 관련해서 좀 이제 방학이라든지 그다음 여행 성수기 관련된 추석 연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좀 올라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냈는데요. 제주항공이 앞서 티웨이 항공과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긴 했다. 근데 해외여행 수요가 부진한 게 아니라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다는 거죠. 이제 10월 달부터 엄청 좋았고 1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원래는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네. 근데 비수기에 대한 눈높이가 계절성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다소 좀 컨센이 좀 높았던 판면인데요. 근데 다만 역대 2분기로 봐서는 역대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을 좀 하회하고 나왔지만은 아마 2분기 기준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컨센이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높았던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2분기가 이제 조금 컨센 대비 하회한 그 일부 이제 LCC가 나온 이유는 가미의 큰 이유가 이제 동남아 노선의 비수기 영향, 그건 이제 계절적 비수기가 원래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동남아보다는 일본 매출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회사였거든요. 에어부산이. 네. 그래서 에어부산은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실적이 2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매출 비중이 40%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저비용 항공사의 영업이익 1위는 아마 에어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제 네, 코멘트를 네, 네. 했습니다. 하여튼 뭐 항공 쪽에 수요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회복 안 되는 뭐 그런 노선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매각 요 부분도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솔 뉴스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네, 뭐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져서 아침부터 폐배터리 종목들은 2차전지 장비주와 더불어서 빠지질 않았거든요. 네. 수초가부터.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언론을 통해서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화유 코발트와 중국 내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은 중국 내에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뭐 폐기물인 스크랩과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광물인 뭐 당연히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뭐 이런 것들을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활용해서 할 것으로 전해지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장수성 난징시와 저장성 취저우시에서 스크랩 처리와 배터리 가공을 위한 전처리 공장과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처리 공장을 세운다 계획을 했고요. 아마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말부터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고 D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코리센과 만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2차 프로토타입 제작 완료 소식 때문에 주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네. 그 외에도 뭐 웰크론 한텍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좀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네,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LSI 사업부가 10월 5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데이 2023 행사에서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 비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등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인간형 반도체. 인간의 감각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세미콘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과 양산 계획 등을 골자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테크데이에서 그 눈앞으로 다가온 인간형 반도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하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된 쪽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관련된 테마 쪽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용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센서, 카메라 솔루션, 이미지 센서, 뭐 헬스케어 솔루션 등등과 관련된 뭐 생체 인증 카드용 지문 인증 IC 등에 대한 신제품 등등이 대거 공개될 걸 보이니까 새로운 어떤 뭐 센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발표가 이번 10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런 걸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쪽에 소부장적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펩니스 이노바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삼성전자 DSP 파트너인 코아시아 세미의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LED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이게 DDI라고 하는데요.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및 운송 산업용 조명 솔루션인 ISE LED를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인데 이노바의 공급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이미 양산 중인 제품을 24년 4분기부터 삼성 파운드리 팹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을 진행할 것이다 알려지니까 파운드리 쪽에도 이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 이제 오늘 호재가 삼성전자 쪽에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나페스, 코아시아, 뭐 파두, 자람 테크놀로지 등등 같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뭐 인간 감각을 따라하는 그런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독일에 있는 이노바 반도체와의 그 디스플레이용 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들이 이제 여러 개 들리면서 관련 기업들이 그쵸. 오늘 조금 네.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역시 뭐 초전도체를 빼놓고 네. 오늘 시장 또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네, 오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일단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이제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주장하는 이게 뭐 진위 논란은 아직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본인들이 재현한 LK99 샘플에서 초전도체의 특성을 일부라도 확인한 3개 연구진은 모두 새 곳인 것으로 오전에 이제 기사화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기 부상, 즉 반자성 구현을 했고 전기 저항 소멸이라는 초전도체의 핵심 요건 2가지 중 하나만 구현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이 2가지 요건을 반드시 함께 나타내야 초전도체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했다는 연구진이 이제 모두 3개 연구진에서 세계적으로 3곳 정도가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부상, 즉 자기장을 밀어내서 공중에 뜨는 모습을 구현한 연구진이 2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달 초 미국의 위성 개발 기업인 바르다 스페이스가 이 같은 LK99 샘플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화중과학기술대 연구진도 비슷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 기술대 연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신뢰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2군데 정도가 이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고 또 이제 이달 초 난징 국립 동남대 연구진도 뭐 영하 163도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밝혔지만 아무튼 이 2군데 중국은 약간 좀 신뢰성에 대한 이슈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대학교 연구 교수가 1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김현탁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시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논문 진위를 놓고 학계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LK99가 초전도체는 사실은 여러 측정값을 통해서 확인했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뭐 확신한다 이렇게 또 약간 언론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오전에 급등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등에서도 뭐 비슷한 현상을 뭐 목격을 했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초전도체가 맞는 것 같다는 식의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전에 급등 다시 했다가 네. 그리고 오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가 테마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 쪽에도 뭐 이렇게 같이 응용이 되니까 그쪽과 관련 테마도 움직이고 비철금속 테마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쪽에 들어가니까 네. 저항값을 낮추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항값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게 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은은 너무 비싸니까 구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 구리 관련된 비철금속 테마도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전입니다. 오전에. 오전입니다. 오전입니다. 그 예. 상승으로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상승으로 맞습니다. 종료한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오전에 올랐다가 오전에 올랐다가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 CMTC라는 곳입니다. CMTC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CMTC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미국의 메릴랜드대 응집 물질 이론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CMTC. 이 미국 쪽에서 이제 CMTC가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로 추정되던 물질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게임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표현이 게임 오버. 게임 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공식 사회관계망 SNS 계정을 통해서 슬프지만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상온 심지어 저온에서조차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진 저품질의 재료일 뿐이다. 진실과 싸우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 데이터가 말했다. 이렇게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막판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급락하게 만들었던 뭐 하나의 요소로,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뭐 차익 실현이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센티적으로 이렇게 5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도는 것과 마련해서 집중 점검을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것도 이제 좀 센티적으로 좋지를 못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SNS 상에서 뭐 받은 글 이러면서 이제 글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좀 뭔가 뭐 이렇게 철저한 대응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 쏠림, 그다음에 레버리지, 특히 차입 투자나 신용, 뭐 미수 금액 이런 관련된 증가, 그리고 단타 위주 매매 등에 대한 과열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 결국 이제 B2를 부추길 수 있고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단기 테마 과열이 결국은 2차 전지에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쏠렸던 테마는 결국은 초전도체 테마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융합 에너지나 비철금속과 관련된 같이 부각됐던 테마들도 같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초전도체 물론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꽤 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결론은 확실하게 냈다고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또 큰 이익을 거두신 분들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굉장히 또 높은 지점에 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조금 불안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요런 경우는 그것이 진짜 뭐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뭐 그냥 아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긴 하나 자칫 또 위험한 투자로 본인들 이렇게 별로 안 해보셨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또 쏠림에 괜히 자칫 다치실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이제 급등했던 대표주들은 뭐 본인 관계 없다라고 아예 뭐 공시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회사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네, 서남 이런 종목인가요? 그쪽도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참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오르고 CB 전환하고 할 거 하고 공시하는 게 좀 약간 얄밉기는 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네. 주가 다 오르고 뭐 CB 전환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엔 주가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열 현상이 분명히 맞긴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일 또 어떤 또 움직임이 나올지도 오늘 이제 주요 종목들, 주요 초전도체 종목들이 이제 거의 하한가에 갔었는데 내일 또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
네. 또 하락이 있었군요. 네, 오늘 이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소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액이 2,81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했다. 7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줄어든 2,0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데요. 중국이 수입액이 좀 줄어들면 한국의 수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에 대한 물량이 중국이 수입을 적게 하니까요. 네. 적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출 대상국으로서는 우리가 조금은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7월에 무역 흑자가 8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축소되어서 월간 수출 감소폭이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아울러서 7월 월간 수출은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한 것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관련된 추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붉게 보이는 게 수출이고요, 검게 보이는 게 수입 구면인데 네. 수출 수입이 양쪽 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경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습니다. 막 늘어서 흑자가 아니고 네. 수입이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고 7월 물가 지표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우려도 또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9일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민인 미국이나 서방 국가와는 달리 이제 중국의 7월 CPI와 PPI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4%와 4%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너무 이제 디플레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더디고 좀 이렇게 뭔가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화장품도 최근에 좀 좋았지만 주가가 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고 여행,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오늘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조금 빠졌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 화장품들은 최근에 또 주가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긴 또 꼭 중국 소비주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죠. 중소형 화장품주가 물론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또 많이 파니까. 맞죠. 그 이제 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대부분 다 최근의 스토리는 미국의 성장과 일본의 성장이거든요. 네네. 뭐 CNC 인터내셔널 등등뿐만 아니라 뭐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이고 그 외에도 뭐 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펌텍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대부분 다 중국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의 뭐 올라간 이후에 중국 소비주 좀 빠지면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팅 업체가 오늘 괜찮았어요? 예, 최근에 조선주가 슬금슬금 계속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도 좋았고 네. 그다음 피팅이 같이 원래 계속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가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특히나 이제 하이로코리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496억 원, 예상치가 534억인데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뭐예요? 네.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109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53억이 나왔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예상치보다 한 50% 이상 잘 나왔습니다. 가격이 괜찮았던 얘기인가 보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도 예상치가 98억이었는데 2분기 순이익이 136억이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지스 리서치라는 쪽에서 제가 발췌해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쪽 플랫폼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하이로코리아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확실하게 확 튀어오르죠. 21년 4분기 이후부터 바닥을 찍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영업이익 추이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오늘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31%, OPM이 31%예요. 31%요? 예, 영업이익률이 와. 엄청나죠. 그리고 제조업이 이렇게 많이 나오구나. 그렇습니다. 네. 피팅 업체가. 그래서 매분기 시장을 놀래게 하는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고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에 메리츠 증권에 했던 전망을 7.7%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KB증권에서는 성광밴드 관련된 리포트를 오늘 냈는데 관련해서 믿지는 않겠지만 빅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리포트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KB증권에서. 그래서 성광밴드의 1분기 기준 전체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57.2% 수준인데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관이음새 사업을 영위하는 화진 P&F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올해 2분기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746억 원으로 전년비 11% 증가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168억 추정을 하면서 전년비 92.7% 급증할 것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광밴드도.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성광밴드의 분기별 신규 수주나 매출액 현황을 나타냈는데 역시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약간의 그 짙은 막대 그래프와 약간 옅은 푸른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짙은 막대 그래프는 매출 규모고요. 약간 옅은 푸른색은 신규 수주입니다. 그래서 두 개 막대 그래프 붙어 있는데 짙은 매출 부분을 보시면은 확실히 1분기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타나죠. 근데 신규 수주가 조금 1분기엔 좀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만 매출 규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1분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 이유를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분기 좀 부진했다. 미국향 수출이 이제 좀 부진했는데 2분기는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출은 1분기 보면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좋았지만 신규 수주가 조금 줄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진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근데 이 부진했던 1분기 부진했던 미국형 수출의 회복이 2분기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카타르 2차 그리고 사우디 자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증가가 2분기에 본격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류비 감소라든지 물량 증가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비카본 제품의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고 보이는데 2023년 진행되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S오일의 샤힌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FLNG 그리고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등이 있고 북미 카타르 LNG 프로젝트나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25년까지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는데요. 네. 사진을 띄우시면은 국가별 LNG 프로젝트 전망인데 미국과 모잠비크, 카타르, 러시아, 기타를 놓고 보면 24년 대비해서 24년, 25년 기하급수적으로 LNG 프로젝트가 국가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LNG 쪽에 피팅 관련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4년, 25년 관련된 LNG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수주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는 거고요. 1분기 기준으로 성광밴드가 수출 비중이 5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 LNG 프로젝트 쪽에 수출 비중 쪽에서 결국은 매출 볼륨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네. 추정이 된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LNG나 수소, 석유화학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카본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된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비카본 제품 비중의 추이인데요. 파란색 점선이 비카본 쪽의 비중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비카본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 60% 정도 이상까지 올라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카본 물량입니다. 제품. 네. 그게 올라오는데 이게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비카본 쪽이 계속적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막 검은색 차트 보시면 막 올라오죠. 그 단가가 막 세집니다. 비카본 제품이. 네. 그래서 이제 MS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제품이 비중이 커지니까 아마 이제 영업이익률도 좀 좋아지겠죠. 그 카본이 아닌 비카본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비카본이 아마 수익성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네. 뭐냐면 스테인레스랑 합금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본 제품은 주로 이제 정유 플랜트에 들어가고 이 비카본 제품은 LNG 플랜트에 들어가서 가격 차이가 보통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비카본이 더 비싸다는 거죠? 예,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제품 미스의 개선 그리고 그 가격대가 3배짜리가 이쪽으로 해서 Q도 증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Q 증가보다는 ASP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구조. 네, 그래서 네, 네. 성광밴드 같은 거 작년도에 영업이익률 10% 정도 네. 났었는데 올해는 한 20% 정도로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하이로코리아 영업이익률이 31%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좀 비싼 제품들 이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면서 굉장히 또 근데 이제 피팅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하이로콜이라는 계층형 그 피팅이라 작은 피팅. 그리고 이제 그 태강이라든지 성강밴드는 대형 피팅.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이로콜이라는. 매출액 차이가 이제 어쨌든 큰 거 하는 데가 더 매출액은 크고 예. 그리고 이익도 절대 규모도 많이 나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도 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LNG 프로젝트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만 LNG 프로젝트 따는 게 아니라 이제 피팅 이거 대형 PT 하는 회사들은 거의 한 15군데뿐이 안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카타르 뭐 노스필드 LNG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못 따고 그 뭐 프랑스 회사라든지 이태리 네. 회사들이 따는 거를 수주를 발주를 주면은 태강하고 성광밴드가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결론적으로. 피팅 쪽에 역시 뭐
대체로 이제 LNG 산업이 좀 커지면서 또 조선과 조선 기자재 같이 가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피팅 산업이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꽤 많이 된 걸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아 있는 회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발주가 많아지면은 이제 살아남은 국내 회사들의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좋아지는구나. 있는 그런 국면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편의점주 한번 볼까요? 네,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요. 오늘 GS 리테일이 슈퍼의 매출 호조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왜냐하면 이제 GS 리테일은 호텔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 사업이 최근에 당연히 좋죠. 최근에 예약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텔비도 엄청 비쌉니다. 아 그래요? 단가도 뭐 안 가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호텔이요? 네 호텔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여행 같은 거 짤 때라마 가도 뭐 그냥 제 애들 데리고 가는 경우에 보통 네, 좀 펜션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아, 그러세요? 호텔 가기는 뭐. 네, 저도 최근에 이제 호텔 이렇게 뭐 집에 가족들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하고 제주도도 보내고 하는데 예약을 해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이제 만실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호황이죠. 그래서 호텔 사업도 실적이 이제 GS 리테일이 좋았고 네. 슈퍼에도 매출 호조가 이루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972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비 94.5%나 올라왔어요. 이게 편의점주인데 편의점주인데 전년비 994%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요? 서프라이즈죠. 편의점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나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네.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죄송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유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유통주의 흐름이 매우 부진했는데 아마 리오프닝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내 유동인구 회복이 좀 더뎠다. 이제 이거는 유통산업은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유통산업의 유동인구 회복이 좀 더뎠다.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인바운드도 좀 아마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좀 덜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인바운드가 약간 조금은 이제 덜 들어왔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표를 좀 띄워주시면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인데요. 이제 좀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서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 또한 더디게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편의점을 또 사용할 겁니다. 분명히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디게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모객 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게 분명히 상반기에 기대보다는 좀 낮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또 한국 소매 판매액 대비 관광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표인데 오른쪽입니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인바운드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소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있다기보다는 해외 여행 많이 가면서 밖에서 썼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여행 못 가서 과거에 백화점에 엄청나게 썼던 시절이 있거든요. 1, 2년 전에. 그때는 백화점이 엄청나게 구가를 했습니다. 이익도 좋고 매출도 엄청났는데 그걸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에서 명품 사시고 막 소비를 했기 때문에 백화점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외로 막 나가시니까 네. 그 돈을 해외로 쓰고 국내는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산업에서 백화점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좀 좋지 못했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어요. 2분기에. 그랬나요? 네, 4, 폭우도 5, 6월. 많이 오고 잦은 강수가 많았기 네. 때문에 유통산업엔 별로 좀 좋지 못했던 날씨에 환경이었다. 우주면 아무래도 밖에 돌아다니기가 그렇습니다. 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근데 하반기에는 아마 좀 유동인구 감소나 엔화 절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은 회복이 나올 거다. 백화점도 그렇고 아마 내국인의 해외여행 정상화도 하반기 지속되겠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 인구가 아까 제가 삼성증권 자료 들었지만은 네.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될 거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올 거로 보이고 아마 경쟁사 편의점 기존 성장 관련해서도 아마 편의점 사업부나 호텔 부분 관련해서 GS 리테일이 더 빠지긴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대적으로 BGF보다는 GS를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더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요 스튜디오 옆에도 이제 편의점이 하나. 네, 그게 아마 GS인가요? GS였던 것 같아요. 가끔 식사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종종 먹는데 진짜 여기 장사가 진짜 잘 돼요. 특히 이제 언제가 제일 잘 되냐면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 열 때 네, 길 한 500m 줄 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아침에 한 8시 반에 갔는데도 이제 8시 반 아니구나. 9시 반, 10시 반쯤 갔는데도 이미 삼각김밥이며 그 먹을 거 있죠? 다 소진됐고. 싹 사라졌어요. 음, 아침 10시 반에.
와, 그 여기 진짜 매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이익이 또 많이 증가를 했다. 네. 그건 이제 꽤 이익도 많이 남겨놓고 팔았다 이거겠죠? 그죠. 뭐 PB 제품도 이제 히트 상품이 음. 나오면 또 그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GS 리테일은 이제 호텔 사업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과거에 코로나 때는 그게 엄청난 적자였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돌아 들어오니까 결국은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뭐 이렇게 유통 사업 중에 이제 이 편의점주는 사실 또 투자하기가 또 손이 잘 안 가죠. 굉장히 좀 약간 진짜 방어적인 그 종목이고, 차라리 뭐 백화점은 그래도 한번 추세 타면 쫙 가는 경향도 있지만 편의점 또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이 잘 안 나가는 뭐 섹터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됐으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점심값이 너무 비싸니까 물가 때문에. 네. 도시락.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을 거 그 중에 한 2번만 그냥 편의점 가서 먹어도 많이 좀 돈이 좀 줄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편의점 또 잘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편의점이 어디가 제일 잘 되냐? 야구 축구장. 아, 예, 야구장 축구장. 그다음에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 앞. 그렇죠, 그렇죠. 네. 학원가 뭐 이런 네, 데. 그런 데가 정말 잘 됩니다. 근데 그 축구장, 야구장은 음. 그 게임 있을 때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거기 한 번 오면 몇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아, 한 번에. 요즘도 이렇게 축구, 야구 많이 봅니까?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가보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축구 야구를 아직 하지를 그때 못했잖아요. 이제 힘들었겠네.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은 다 문 닫는 거죠. 뭐. 예. 아예 그냥 1년 동안 쉬어버리니까. 이 편의점 요즘 제가 그 고구마를 참 안 먹은 지가 좀 됐네요. 한참 그 겨울에는 세븐일레븐 네. 거기 편의점 고구마 맛있거든요. 음. 군고구마. 그거 하루에 2개씩 거의 때렸는데 요즘 안 먹은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편의점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 어디 갑니까? 네, 설탕 관련 이슈가 좀 설탕이요?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은 꽤 많이 빠졌다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밀 가격은 이제 흑해 쪽에 약간 뭐 항구 쪽 폭격이 있어가지고 살짝 밀 가격은 살짝 들다가 아주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들다가 말았는데 상반기 보면은 설탕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원두 가격, 그러니까 커피. 이 두 개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사탕수수 주요 재배 지역에서 올해 한 해 강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인도의 사탕수수 주요 재배지인 마하라슈트라주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72%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많은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인도 남부의 카르나타카주 이름네요. 그래서 강수량도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탕 생산량이 전년 대비 3.4% 감소하면서 3,170만 톤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되긴 되는데, 인도가 올해부터 바이오 연료에 더 많은 사탕수수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에 약간 칼을 빼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가 지난해 설탕 수출량을 전년의 65% 수준인 610만 톤으로 제한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와 더불어서 유사한 조치를 다시 인도가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인도 관련된 설탕 관련된 가격이 좀 더 강성이 있고, 상반기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탕과 커피 가격은 유달리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당이라든지 뭐 네오크레마,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등의 일부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고요. 보락 같은 경우가 주식 중에 보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설탕 대체품인 사카린 생산 등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또 상승세를 보였죠. 사카린. 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썩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작년에 꽤 비싸게 사는 것들이 이제 올해 2분기에 원재료 투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가가 좀 올라갔고, 또 정부가 일부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좀 통제를 좀 했잖아요. 좀 낮춘다거나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좀 낮췄는데, 그래도 2분기에 좀 실적이 그나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음식료는 역시 이제 라면 쪽이에요. 농심, 라면? 예,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쪽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이제 라면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농심하고 삼양식품 중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삼양식품이 좋긴 좋은데 삼양식품이 수출이 70%입니다.
근데 농심이 아직은 수출 관련된 그 해외 법인이 30% 정도 수준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날 룸이 많은 게 농심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삼양식품은 수출이 이미 70%까지 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농심을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쪽이 어쨌든 좋은데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은 굉장히 좋았고 농심이 룸이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올라올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농심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식품 원자재 쪽은 또 기후 변화에 영향 많이 아하. 받아서 또 신춘 인터뷰 시간에 그러네요. 예, 뭐 슈퍼 엘리노 뭐 그런 것들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설탕. 지금 설탕 참 많이 먹어요. 한 100년 전과 비교해서 뭐 거의 1000배 가까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예, 자료 내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설탕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100년 전엔 당연히. 그러니까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좀 이제 설탕 많이 쓰면 모든 음식에 진짜 너무 많아. 요즘 네. 가끔 이제 제가 뭐 치킨을 먹든 아니면 뭐 무슨 어디 볶음밥 뭐 이렇게 먹다가 이제 찌개니 이런 거 다 먹다가 좀 느끼게 되는데 요즘 특히 이제 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야 요즘 설탕 많이 들어간 걸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 약간 거부감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 정말. 이게 무슨 뭡니까 저 고기 같은 불고기나 뭐 이런 것도 갈비 뭐 이런 것도 설탕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품이 시즈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킨도 옛날에는 그냥 일반 그냥 치킨과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양념 치킨 뭐 그 정도.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 치킨 브랜드마다 보면 온갖 시즈닝이 다 막 희한한 게 다 치즈가루 막 무슨 또 색깔도 막 형광색 막 노란색 막. 네. 야, 난 이거는 진짜 나랑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맛의 어떤 자극을 더 이제 많이 욕구를 더 강한 욕구를 많이 개인들이 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썩 뭐 모르긴 몰라도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많이 그러겠죠. 먹는 게. 아무래도 뭐 마라탕 이런 거 막 한 거 보면 아우 그거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 하여튼 설탕 얘기 관련해서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유가.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WTI가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81.94달러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70달러 깨진 적도 있었는데 벌써 81.94달러 어제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2달러가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유가가 지난주까지 6주 연속에서 20% 가까이 원유 유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S-오일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꽤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WTI가 좀 올라왔는데 어제는 좀 빠지면서 오늘 이제 국제유가 약세 영향 쪽에 일부 이제 정유주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제유가 WTI 추이인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역시 네. 이제 6월 7일 날 72.53달러 정도에서 약간 빠져서 70달러 살짝 깨졌다가 82.82달러까지 8월 4일 날까지 올라왔죠. 20% 이상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우디가 계속 감산한다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좀 올라온 상태에서 또 다시 빠질 거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달러 간다 이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 밴드 상에는 조금 더 강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종목들이 여전히 역사적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측면에서는 너무 이제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너무 빠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삼성증권 자료 알려드렸지만은 이 정유 관련된 그 유가 스프레드가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또 정유 관련된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정유 관련주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크루드 재고입니다. 재고. 네. 이게 결국은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그 이제 전략 배충유죠. 그러니까 바이든 노믹스에 따라서 지금 1985년도 이후로 최저치까지 지금 전략 배충유가 빠져 있어요. 그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전략 배충유를 그때 방출할 때 90달러 이상에서 팔았어요. 잘 팔았죠. 그 최근에 72달러 선에서 샀어요. 네. 근데 아직은 뭐 채우기는 요원합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슬금슬금 유가가 올라오면 이제 뭔가 채우는 수요가 또 밑에 하방이 견조하게 되다 보니까 유가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기도 또 쉽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유 관련된 쪽에 유가 관련된 쪽을 좀 보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가솔린 가격이 네, 많이 빠졌다가 가솔린 네. 가격.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 관련된 지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가가 또 올라가면 물가에도 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건 또 걱정이네요. 그럼 또 금리 또 들썩들썩 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하여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 자, 이 복잡한 상황들 그렇다고 뭐 모든 걸 다 우리가 알고 투자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이럴 때 잘 또 분석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또 잘 참고해야 뭐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